연세대학교 청년절제회가 금주 운동의 일환으로 캠퍼스 내 그린 카페를 열었습니다. 캠퍼스의 무분별한 음주 문화를 바꾸고 건전한 대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이슬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기획특집 이슬람. 오늘 이 시간에는 박종상 목사와 함께 이슬람의 권력 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코피노에게 한국인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코피노 양육비 소송에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저마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잣대를 편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 이슈에서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닌 우리 삶 곳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대학생들이 나서 캠퍼스 내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MT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이랑도 다 같이 있는데 술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좀 많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술 마시면은 사람들끼리 빨리 친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학생들 술 많이 마시는 편인데 한국 사람들보다 그렇게 마시지 않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내 음주 제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캠퍼스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학 내에서는 대학의 기본 원칙인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캠퍼스에서 음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나 사회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연세대와 이화여대 재학생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는 지난 94년부터 실시해온 학내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올해부터 더욱 확대 전개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그린 카페를 열어 음주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학우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독려했습니다. 연세대 청년절제회 공창준 대표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내 음주와 금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 많은 학우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런 캠페인도 있구나 하다가 많이 공감을 해주고 그래 이런 문화는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어떤 문제인식들을 같이 공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 청년절제회는 올해 정식 동아리로 인가받으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송도 캠퍼스에서도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 배제고등학교가 개교 1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배제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30년의 전통과 역사를 넘어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배제고등학교 교정에 자리한 아펜젤러 선교사 동상 앞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885년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펜젤러는 2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신문화, 신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훌륭한 영재들을 잘 길러내는 배움터라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후 아펜젤러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설립 130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생관을 확립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배재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저의 어떤 인생관을 확립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학교의 교훈인 아펜젤로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했던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이 교훈처럼 남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배재고등학교는 50여 개의 동아리를 운영하며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후배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매일 아침 예배와 큐티,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오기 이전에 교회만 나가던 그냥 신앙에서 고등학교에 이 기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4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개인 학습실과 세미나실, 헬스장 등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학년 때부터 진로와 진학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멘토 교사와 함께하는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학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김, 그리고 변화를 선도하는 도전, 그리고 뛰어난 실력, 인성을 갖춘 품격, 그리고 열정과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체력, 이 5가지를 핵심 가치로 해서 미래를 선도하고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참된 배움의 인재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둔 배재고등학교가 130년의 전통과 역사를 넘어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이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지난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교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경란 인권위원장이 퀴어 문화축제 당시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지칭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몰두해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방한 잘못을 사과하고 인권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방송이 CCM 오디션 프로그램인 가스펠스타시 시즌5를 개최합니다. 지난 11일 C채널 방송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1일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4개월여간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멘토링 제도가 도입되며 찬미워십 민호기, 마커스 임선호, 237 밴드의 237, 헤리티지 김효식, 그리고 뮤지컬 배우 배다혜 등 5명의 멘토가 참여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오디션에 대해 멘토링 캠프 등의 코칭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염려되고 궁금한 것이 지진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네팔 김정난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했던 네팔 진임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나아졌나요? 어떻습니까? 네팔 정보통신부는 집이 파괴된 주민들에게 릴리프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패키지에는 오기 전에 임시 거주지를 설치할 수 있는 $150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긴급했던 1차 구조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의 복구 작업에 필요해 있어서 우리 선교사나 단체들은 무너진 집 재건이나 학교, 교회 등 공공시설 건물 복구 작업에 주력하려고 하나 네팔 정부는 외국 단체나 NGO, INGO 그리고 개인까지도 정부의 등록 허가 없이는 구제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진 피해 지역의 현지인들의 단체나 학교, 병원 등의 공신력 있는 루트를 통해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부모와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진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810만 명이 넘고요. 그중에 어린이 피해자 수가 11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이나 가족을 잃은 것이겠죠. 그리고 비위생적인 의식주와 한 달 반이 넘도록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 수업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학교들이 완파되어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학교들은 임시로 교실을 만들었어도 전교생이 공부할 수가 없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요. 아이들을 인도 등지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또는 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 데려간다는 소문들이 많아서 네팔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여행할 때는 친부모가 꼭 동행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 정부 사무소에 허락 내용이 있는 서류를 받아서 여행을 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진행하신다고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요? 네팔에서 전 세계적으로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낭탕 지역 3곳에 정부에서는 난민촌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 보아원을 운영하시는 14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사투비세라는 지역에 1차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일정의 어린이 힐링 캠프를 시작합니다. 네. 이번 캠프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시는 의사분들과 네팔 의사분들이 함께 아이들의 건강을 담당하고요. 또한 천안 이훈석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시는 높은 뜻 씨앗이되어 교회에서는 많은 재정을 후원하셔서 아이들에게 옷과 가방, 신발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대략 300명의 아이들을 예상하고 있고요. 캠프를 위해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치료하는 의료사역, 그리고 식기기, 그림 그리기, 또한 여러 가지 놀이와 율동, 또 마술쇼, 그리고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진으로 인해 당한 마음의 슬픔과 상실감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짧지만 이번 2박 3일의 어린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함께 웃으며 다시금 희망과 기쁨을 회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팔과 네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획하고 준비하신 네팔 어린이를 위한 힐링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네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특집기획 이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슬람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격퇴하기는커녕 더 굳건해진 IS의 모습이 여전히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를 일삼는 IS를 보면 누가 이슬람 사회를 통치하는지 또 이런 폭력을 제어할 장치는 없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슬람 사회는 누가 통치하는 건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폭력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슬람 권력 구조가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 사회를 돌이켜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알라가 이슬람 사회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알라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다시 말하면 알라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통치를 했고 또 그를 계승한 칼리파들이 통치한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 사회를 알려면 몇 가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 사회의 신은 알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의 예언자 무함마드,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그 무함마드를 계승한 칼리프, 또 이슬람 사회를 법률적으로 샤리아, 율법적으로 그래서 합법화하는 울레마, 그다음에 또 이슬람 사회를 통치하는 아미르, 이런 용어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 이것을 이제 위에서부터 나열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고전적인 이슬람 권력 체계가 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슬람 사상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번번이 문제는 더 커졌는데 그것은 무함마드 계승의 그 구도에 있어서 그 갈등 체제가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 부족 지향적인 그런 양상들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를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슬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목을 받는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하는 얘기가 통치자가 꾸란이나 무함마드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독실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알라 이름으로 무함마드의 그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또 무장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또 지방 호족들이 중앙 정부에 대해서 무력 투쟁을 할 때에도 그것을 통제할 만한 그 장치들이 사실 이슬람 사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슬람이 다른 지역에 전파돼서 새로운 문화 속에 자리를 잡게 될 때 그때도 이런 권력 체계 양상을 보이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만은 이슬람 사회는 무함마드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부족으로 갈 때는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체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매우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무리 혁명적인 그런 정치의 권력이 새로운 지역에서 이슬람 사회를 구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족 형태의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IS가 표방하는 것이 칼리프 국가를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칼리프가 통치하는 순수한 이슬람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IS가 현재 지금 안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각 지역마다 IS가 통치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의 그 지방 권력 그 체계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알카에다 이후에 IS가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니, 수니파니 또 다른 종파, 소종파들의 그런 저항을 받고 있고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과감하게 지하드 수준으로 상대방 또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을 표현할 때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이런 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손에 칼이라고 할 적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의 칼, 사이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슬렘들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실 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이슬람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슬렘들이 그 마스지드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맘이 강론할 때 손에 드는 그 나무칼, 장식용, 의전용 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슬람의 칼이라고 얘기하고 또 전통적으로는 무함마드가 그 권력을 행사하고 또 대적자들을 무찔렀을 때 사용한 그 칼을 이슬람의 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무슬림들이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요소를 해석하기 때문에 모슬렘들은 그 이슬람의 칼을 진실의 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실의 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슬람 사상에서는 이슬람의 칼이 있고 무슬림들 손에는 이슬람의 칼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이 움직일 때마다 활발할 때마다 그 칼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일반적 헌법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슬람의 칼이 언제 사용되어지냐 하면은 모든 것을 샤리아, 이슬람법에 굴복시킬 때에, 귀속시킬 때에 이슬람의 그 칼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슬람의 칼이 사용될 때는 헌법보다는 샤리아가 상위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 사회에서 지내고 모슬림들과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규정한 것은 뭐냐면은 샤리아는 헌법에 상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아프간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도 그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람 세계의 권력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낳은 아이인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제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필리핀 엄마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필리핀 엄마의 손을 들어준 코피노 양육비 지급 판결,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였죠. 예. 지난 8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필리핀 여성이 청구한 코피노 양육비 소송에서 법원이 필리핀 손을 들어줬어요. 네. 이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남성이 그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성과 낳은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를 그냥 뒀을 때, 그냥 두고 한국에 왔을 때, 그 한국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우선 친자임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친자인 것 DNA 검사에서 친자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양육비까지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친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 그리고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소송은 그동안은 이제 이런 소송들이 없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소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겠군요. 네. 코피노에 대한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숫자가 꽤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코피노라는 것은 이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이것을 코리안과 필리핀노 합해서 코피노라고 그러죠. 이 코피노가 지금 숫자가 한 3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아진 이유는 이제 한국 남성들이 이제 장기 체류하는 남성이 필리핀에 장기 체류를 하는 데다가 이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서 낙태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출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피노가 점차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코피노들이 이제 그동안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 와도 몰래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죠. 거기 있을 때 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아내한테 이게 발각이 되면 이제 부부싸움이 되고 그걸 지원 못하게 끊고 네. 이러다 보면 결국 한국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하게 되면 거기 이제 버림을 받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필리핀 현지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하신 코피노 양육권 이 소송 같은 이런 소송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그 성남지원에서 네. 그 코피노 양육권 소송에 있어서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코피노에 대해서는 친자 확인이 되면 당연히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되니까 그 양육비 지급 판결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가 한국에 있든 현지에 있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나온다는 건가요? 예, 예. 이런 판결로 이전의 양육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코피노 필리핀 엄마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월 받게 됩니다. 그걸 일시금으로 주면 혹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이의 양육에만 집중해서 쓰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받을 양육비는 매월 받지만 과거의 양육비는 이미 본인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걱정도 좀 있네요. 네. 만약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리핀 엄마들이 그럴 때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실효성이나 강제성 면에서 어떻습니까? 양육비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강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씩 지급해라. 그럼 그걸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본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면 지급할 돈이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지만 그걸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여러 차례 지급 안 하면 그 성년이 될 때까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뭐 2기 이상, 3기 이상 지급을 안 하면 그러면 감치도 합니다. 유치장에 이제 그 유치를 시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당사자한테 양육비를 받지만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양육비 판결만 받으면 양육비를 반드시 받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양육비 판결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받으면 받을 수 있. 그 판결만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데도 국제 소송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에서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비용이 좀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 소송이라 비용이 하지만 국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친자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은 국내 소송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갑니다. 네. 다만 이 원고가 필리핀 엄마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 와야 된다는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송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좀 없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든지 또 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그 남자가 가난해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 소송은 비용도 좀 더 많이 들고 또 통역도 있어야 되고 또 승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는 그런 예외적 사례도 좀 있어서 그래서 국제 소송을 좀 꺼리고는 있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필리핀 현지 엄마들이 국제에 소송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엄마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현지 시민 단체가 결국 필리핀어들의 양육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소개를 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법률사무소를 연계해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할 때는 아무 비용도 안 내고 다 그 법률사무소 쪽에서 로펌 같은 데서 결국 그 필리핀 현지 시민단체와 연결된 로펌에서 무료로 이 소송을 다 해주고 이제 그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돈 중에서 이제 이 법률 비용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국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송이 본물처럼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없이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코피노의 친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 대해서 착수금을 일체 안 받으니까 네. 성공보수를 뭐 30% 40%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성공보수가 너무 크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이 로펌 측에서는 이게 국제소송이라 친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또 30만 원, 50만 원이니까 그걸 계속 그 퍼센트로 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공보수 자체가 이렇게 받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코피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코피노 측에서는 단돈 5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에 있는 로펌들하고 연계돼서 결국 이제 이런 소송을 하는데 이 로펌들은 착수금이나 이런 건 일체 무료로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하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 성공보수로 그 착수금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충당받는 그래서 그 필리핀 엄마들은 비용 없이 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보수가 30% 40%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로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비용 자체가 친자가 아니면 사실은 그 비용만 들어간 것이고 또 승소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그 한국에 있는 남성이 잘 주지 않으면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30% 40%가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이 소송을 통해서 필리핀어들은 30만 원 중에 단돈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결국 소송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